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입니다. 유명 축구 매체 디 애슬레틱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의 전술적 문제점을 조명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 애슬레틱에서 분석한 대한민국 대표팀의 문제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월드컵까지 5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디 애슬레틱에서 데이터 및 전술 작가들을 활용해가지고 모든 조를 분석하고 이제 이번 여름 주목해야 할 스타일 트렌드와 핵심 선수를 선정했다라고 해가지고 시리즈물로 현재 나오고 있는 칼럼이 있거든요. 이 칼럼 중에 A조에 대한 이제 전술 가이드가 있는 겁니다. 제목이 월드컵 A조 전술 가이드, 멕시코의 홈 어드밴티지, 체코의 세트피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우려라고 코너 오닐 기자가 분석 칼럼을 올린 건데요. 여기 보면은 멕시코의 홈 어드밴티지 긍정적인 요소죠. 체코의 세트피스 이것도 긍정적인 요소죠. 그런데 한국은 우려를 표명을 한 겁니다. 앞부분은 개요인 건데요. 공동 개최국인 멕시코는 조별 예선 3경기 모두에서 시끄러운 홈 지원에 힘입어 A조 1위 후보가 될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멕시코의 개막전 상대이자 조 최하위로 평가받고 있는 남아공은 약자 정신을 다시 활용하려고 할 것이다. 2010년 월드컵 개막전 그때는 이제 남아공이 개최국이긴 했지만은 그때 이제 멕시코 상대로 깜짝 무승부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는데 그걸 재현하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서는 한국이 손흥민 쇼로 남아있다. 한국은 전술적인 요소보다는 손흥민에게 기대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은연중에 밝힌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체코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그들이 스타로서의 자질이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정신적 강인함으로 확실히 메워줄 것이다. 이러면서 체코는 절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팀이 아니라고 평가를 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첫 번째 파트에서 핵심 전술 접근법이라고 해가지고 A조 참가팀 4팀에 대한 전술 접근법에 대한 설명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장단점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는데 첫 번째는 개최국이자 탑시드인 멕시코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 대한민국 대표팀을 소개를 하는데요. 시작부터 좀 우울하죠. 대한민국 대표팀을 둘러싼 분위기는 훨씬 더 암울하다. 멕시코랑 다르게 암울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홍명보 감독은 2024년 클린스만의 후임 후 선임될 당시부터 환영받지 못한 인사였다. 반발 여론은 매우 거셌고 결국 홍 감독과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은 선임 과정에 대한 해명을 위해 국회에 출석해야 했다. 당시에도 부정적인 시선이 적지 않았지만 최근의 경기 결과들은 그 분위기를 사실상 적대적인 분위기로 바꿔놓았다. 10월에는 홈에서 열린 브라질전 0대5 대패 이후 관중석 곳곳에서 야유가 쏟아졌다. 이러한 불만은 3월 A매치 기간 이후 더욱 거세졌다. 한국은 코트디부아르에 0대4로 완패하는 데 이어 오스트리아전에서도 0대1로 패했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플래카드들 진짜 끔찍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한국의 전술적인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건데요. 전술적인 관점에서 비판의 상당수는 홍 감독이 도입한 3백 시스템에 집중됐다. 그는 이 모든 패배 경기에서 3백을 사용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간단한 변호를 해요. 포메이션은 잘못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저도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포메이션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단지 그 포메이션을 어떻게 구동하느냐, 그리고 또 이제 선수들에게 잘 맞는 포메이션을 가동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홍 감독은 그 부분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제 3백에 대한 변호를 하자면은 이 전술에는 나름의 논리가 존재한다. 한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역습이며 특히 손흥민과 이강인은 넓은 공간을 부여받았을 때 매우 위협적이다. 3백은 이들이 보다 높은 위치에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특히 수비 숫자를 늘려 상대 압박을 견뎌낸 뒤 빠르게 전진하는 역습을 전개하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기본적으로 수비적으로 서면서도 그러면 이제 상대가 전반적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압박을 견뎌낸 뒤에 여기서 풀어나오면은 손흥민과 이강인에게 굉장히 넓은 공간이 열리면서 상대를 공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거죠. 문제는 3백 시스템이 선수들이 높은 이해도와
익숙함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수비 숫자가 많다 보면은 약속된 플레이가 굉장히 많아야 하거든요. 수비적으로도 숫자가 많은 게 도리어 수비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누군가 커버를 나가야 될 때 확실하게 커버를 나갈 필요성도 있고요. 거기다가 중앙에는 자연스럽게 공간이 비기 때문에 그 중원 공간을 보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약속된 플레이인 거예요. 거기다가 공격 시에도 아무래도 공격 숫자가 적다 보니까 그 공격까지 가는 패턴을 많이 만들어 놔야 되는 전술이긴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말 그대로 갇혀서 두들겨 맞기만 할 뿐인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 대표팀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욱이 월드컵 개막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도 부담이다 라고 한 다음에, 특히 윙백들의 모습은 불안했다. 왜냐면은 3백 전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윙백이에요. 윙백이 공격도 해야 되고 수비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비해야 될 때 확실하게 수비해야 되고 공격해야 될 때 확실하게 공격을 나가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정말 잘 잡아야 되는 게 윙백의 역할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대표팀 윙백들은 그 부분이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오스트리아전에서 이들은 자주 내려앉아 일자형 5백을 형성했고, 그 결과 중원 수비형 미드필더들은 지나치게 넓은 공간을 커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 5백의 문제가 좌우 윙백들이 너무 좁혀 서고 있어요. 너무 좁혀 서고 있으면은 측면에 자연스럽게 공간이 열릴 수밖에 없죠. 여기 이미 측면으로 찔러줘도 여기서 뒷공간 뚫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쪽으로 더 붙어줘야 돼요. 굳이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더 큰 문제가 바로 이제 이 공간인 거거든요. 3백의 구조적인 단점이 바로 중원의 숫자가 적다는 건데, 그러다 보면은 여기 공간이 완전히 비어있게 되죠. 넓게 비어있게 되고 또 이 공간도 넓게 비어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대가 좌우 하프 스페이스를 집중 공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한테 가해지는 부담이 매우 크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럴 때는 한 명의 윙백이 접어 들어오면서 인버티드 풀백이라고 하죠. 요즘 많이 쓰는 3명의 미드필더를 구축하거나, 아니면은 센터백 3명 중에 3명이나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한 명이 올라와서 중원 싸움을 가세해 준다거나, 아니면은 좌우 윙포워드 중에 한 명이 내려와서 수비를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래 장면에서는 오스트리아 주장 아르나우토비치가 단순히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움직임만으로도 김민재를 자신의 골문 쪽으로 끌어낸다. 이 과정에서 라인 사이에 거대한 공간이 발생하고 오스트리아는 빠른 연계 플레이로 이를 공략한다라는 건데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 이제 아르나우토비치가 앞선 장면에서 달려 들어가거든요. 이쪽으로. 여기로 달려 들어가니까 김민재 선수가 아르나우토비치를 막기 위해 쫓아가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공간이 발생하는 거예요. 수비 5명이 이렇게 약간 이 형태도 잘못된 형태긴 해요. 왜냐면은 이러면 옵사이드 트랩이 깨지기 쉽거든요. 원래 수비 라인은 일자로 배치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김민재가 아르나우토비치를 따라갔었다 보니까 이 일자형 수비도 일단 깨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간이 발생한 가운데 수비가 이쪽으로 공간으로 패스를 줍니다. 공간으로 패스를 주고 여기서 이제 좁혀 들어온 선수가 그대로 원터치로 패스를 내주는 거고요. 내주면서 달려 들어가면은 이제 구조가 완전히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스루 패스 들어가면은 아르나우토비치한테 기회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움짤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경기 내내 윙백 설영우와 이태석은 언제 내려서 위치를 지켜야 하고 언제 전진해야 하는지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아래 장면에서는 반대로 지나치게 높게 올라가는 실수를 범한다. 좌우 윙백들이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기본적으로 저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격할 때는 3-2-5 구조를 많이 가져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윙백들이 공격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건 맞긴 한데요.
그건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얘기인 거고, 이거는 후방 3명이 빌드업하는 과정에서인 거잖아요. 근데 2명의 미드필더가 잡혀 있어요. 2명의 미드필더가 잡혀 있는데 좌우 윙백들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3백에서 패스를 줄 곳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롱볼밖에 못 보내게 되는 거거든요. 괜히 대한민국 대표팀이 평가전 경기들에서 주구장창 롱볼이 많았던 게 아니에요. 이럴 때는 받으러 내려와 줘야 돼요. 받으러 내려오고 나서 올라가야 되는 건데 그냥 무작정 올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3백한테 부담이 많이 가해질 수밖에 없고, 수비형 미드필더들도 상대한테 잡혀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원은 상대의 5명, 하나 둘 셋 넷 5명에 맞서서 단 2명만 남게 되고, 측면에도 간단히 연결할 수 있는 패스 옵션이 사라진다. 내려와 주면은 쉽게 패스 줘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 위에 있으면은 패스 주기가 어려운 거죠. 결국 대한민국은 롱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곧바로 소유권을 잃고 만다. 안 그래도 오스트리아는 높이에 강한 팀인데 롱볼 보내면은 뺏기는 거죠. 홍 감독은 이러한 포메이션 변화를 팀의 전술적 다양성을 키우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기존 4-2-3-1 체제를 활용해 월드컵 예선을 비교적 순조롭게 통과한 바 있다. 그는 브라질전 패배 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중요한 건 이 경기에서 교훈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월드컵에서 상대할 팀들에 따라 이 시스템을 플랜 A로 사용할지 플랜 B로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한 건데요. 그러면서 친선 경기는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좋은 무대다. 그러나 대회 개막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기존 접근법을 과감하게 버리고 급진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건 선수들이 자신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은 자칫 한국의 월드컵 여정 자체를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라고 한 건데, 문제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무대로만 사용한 게 아닌 걸로 보이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죠. 왜냐면은 그러기에는 우리가 월드컵 예선 이후에 10번의 평가전에서 포백을 단 한 번밖에 쓰지 않을 리가 없어요. 볼리비아전 딱 한 경기만 포백을 썼거든요. 나머지는 9경기는 전부 다 3백을 썼습니다. 심지어 월드컵 직전에 가진 마지막 2번의 평가전인 트리니다드 토바고전과 엘살바도르전도 3백을 그대로 가동을 했습니다. 특히나 트리니다드 토바고하고 엘살바도르는 FIFA 랭킹 100위 뒤에 있는 약팀들이거든요. 그러면 3백을 쓸 이유가 없어요. 더 공격적으로 나서도 충분한데 3백을 쓴 겁니다. 이 얘기는 월드컵 본선에서 계속 3백 쓸 거라는 걸 천명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물론 멕시코와의 개막전에서 3백 썼다가 망하면은 포백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은 적어도 멕시코와의 개막전은 3백을 쓸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엘살바도르전 끝나고 나서 문제점을 지적했던 거긴 하지만은 우리 대표팀이 월드컵 예선 이후 10경기의 평가전에서 매번 3백 구성과 포백 구성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의 호흡도 맞지 않는 문제가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김민재 선수만 10경기 중에 선발로 9경기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김민재 선수조차도 3백에서 중앙과 왼쪽과 오른쪽을 전부 다 오갔습니다. 이러니까 수비 쪽에서 혼란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수비는 조직력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팀들이 평가전에서 많은 실험을 하더라도 수비 라인에는 최대한 변화를 가져가지 않는 편에 속합니다. 거기다가 우리 대표팀이 엘살바도르전에서도 똑같은 디애슬레틱에서 얘기했던 구조적인 수비적인 문제를 드러냈던 거였죠. 이건 이제 우리가 코너킥 공격 상황인 건데 우리가 중원하고 수비하고 그리고 이제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문제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상대가 바로 공략을 한 겁니다. 이제 이기혁 선수가 코너킥에서 힐킥으로 가져갔는데 상대 골키퍼가 잡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올라온 거 보니까 그대로 롱패스를 보냅니다. 롱패스 보내니까 우리 수비 2명과 상대 공격 2명 2대2 상황이 나온 거죠. 결국 여기서 우르다스가 몸싸움을 펼치면서 박스 안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장면이었는데 김승규 골키퍼가 마지막 순간에 볼을 잡아낸 거였죠. 이것도
자칫 다른 팀이었으면은 더 힘이 좋고 더 빠른 선수가 있는 팀을 상대로였다면은 몸싸움에서 밀리면서 실점을 허용할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상대가 후방에서 돌릴 때 우리가 발생하는 문제가 나오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상대가 후방 빌드업 할 때 약팀이다 보니까 1대1대1 수비로 압박 수비를 감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규성 선수가 여기서 압박을 하고 있고, 이동경 선수가 이쪽에서 압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배준호 선수가 이쪽에서 상대를 잡고 있고,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로 나온 이재성 선수까지 압박을 올라온 거예요. 압박을 올라와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 중원에 황인범 선수 한 명만 남아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상대가 밑으로 볼을 받으러 내려온 오르다스한테 패스를 줍니다. 패스를 연결을 해주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3백 중에 한 명인 이한범 선수가 오르다스를 막기 위해 튀어나와요. 여기서 오르다스가 흘려줍니다. 잡지 않고 흘리니까 이한범의 압박이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면서 그대로 흘러가서 상대 선수한테 연결이 됐고요. 여기서 엄밀히 따지면은 이 측면에 있는 선수가 뛰어가는 타이밍이 조금 빨랐어요. 이 라인 컨트롤 맞췄어야 되는데 여기서 패스 바로 줬으면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너무 빨리 뛰어 들어가다 보니까 볼을 잡을 수밖에 없었죠. 잡으니까 김민재 선수가 압박을 들어옵니다. 결국은 이대로 뺏길 수는 없으니까 패스를 주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옵사이드 반칙이 불렸는데 멕시코나 남아공이나 체코였으면은 돌아서 들어갔을 거예요. 돌아서 들어갔으면은 이대로 패스 나가면은 뒷공간 그대로 허허벌판으로 뚫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실점을 허용할 뻔한 장면 중에 하나였는데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골키퍼가 이제 롱패스를 보내는 과정에서 우리 선수가 헤더로 걷어냈거든요. 헤더로 걷어낸 거를 상대 선수가 잡았는데, 여기서 이제 일단은 동료 미드필더한테 횡패스를 주고, 여기서 이제 동료 미드필더가 전진 패스를 주면서 오르다스한테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르다스가 패스를 찔러주고 상대 윙백이 뒷공간으로 달려 들어가서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기회를 잡았는데 슈팅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이기혁 선수가 조금 방해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역구물을 맞는 장면이었는데요. 이것도 사실 다른 팀이었으면 더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었어요. 그랬으면 우리가 더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동료 선수한테 횡패스를 줄 게 아니라 오르다스한테 바로 패스를 찔러줬어야 됐어요. 그랬으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선을 그어보면은 2대2 상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래 수비는 기본적으로 숫자를 한 명 더 둬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1대1로 계속 붙게 되면은 수비가 불리하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왜냐면은 수비는 상대 공격에 따라서 리액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멕시코나 이런 팀이었으면은 바로 패스 들어가죠. 오르다스한테. 그러면은 2대2 상황으로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도 32분경이었는데 와, 이거는 정말 위험했던 장면이었죠. 딱 이제 패스를 받아서 여기서 이제 상대가 계속 원터치로 패스들을 보내거든요. 그러면서 위험한 상황들이 나왔는데, 상대한테 패스가 갈 때 우리 수비가 붙으려고 따라와요. 두 명이나 이쪽으로 붙으려고 따라왔다가 그대로 원터치로 돌려버리니까 이 뒷공간이 비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무인 지경을 달려가다가 여기서 이제 그 땅볼 크로스 보낸 게 여기 오르다스가 너무 빨리 달려 들어가가지고 골키퍼 쪽으로, 그래서 연결이 안 돼서 망정이었지, 만약에 오르다스가 달려 들어가다가 여기서 멈춰 섰으면은 그러면 우리는 그 오르다스 따라서 달려가다가 그 역동작이 걸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르다스한테 공간이 열리면서 그대로 슈팅 기회가 나왔을 겁니다. 어쨌건 디 애슬레틱에서 이렇게 면밀히 대한민국 대표팀의 전술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언론사에서 이 정도 알 정도면은 솔직히 상대팀 감독들도 분명히 대한민국 대표팀에 대한 문제점들을 분석을 해 놓았을 게 분명하거든요. 과연 대한민국 대표팀이 남은 짧은 기간 동안 이 문제점들을 잘 개선할 수 있을지, 그래서 월드컵 무대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를 주목해서 보고 또 이제 영상들 올릴 게 있으면은 분석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